네, 저는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휴네스의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유대인 분야에서 좋은 평판을 쌓으신 유대인 전문가 홍익기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탈무드 분야에서 좋은 평판을 쌓으신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미스터 탈무드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평판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예전에는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평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다양한 사람을 다양한 분야에서 만나면 빨리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믿을 수 있나? 되게 궁금하고. 근데 실력은 기본이고 평판이 이 사람과 같이 뭔가 할까 말까 결정할 때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과 약속을 잘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렇습니다. 두 분 평판에 대해서 뭐 겪은 바라든가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은데. 평판 당연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저 없을 때 이야기할 때 나쁜 이야기가 돈다 그러면 진짜 끔찍한 일이죠. 제가 미국에서 이베이 사업을 잠깐 했었어요. 그래요? 네. 미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물품을 팔아달라고 저한테 갖고 오면 제가 이베이에 올려가지고 거기서 디스크리션 뭐 이렇게 설명 쓴 다음에 사람들이 오더를 하면 그걸 대신 보내주고 제가 30%를 수수료를 떼가는 그런 비즈니스 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게 좀 어려운데 이 평판 쌓는 거예요. 맞아요. 예, 잘 보내주고 제때 보내주고 커스터머 서비스 잘해주고 이랬을 때 그쪽에 받은 사람이 좋은 제품 왔다 그랬고 뭐 이렇게 평판을 매기는 게 있어요. 별점. 예. 네. 그래가지고 그게 거의 10점 만점에 가까워야 이게 평판이 좋은 거지 조금 9점만 내려가도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베이는 전 세계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 사람이 돈만 받아먹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평판 지수가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이 뭐 별점 매기진 않지만 저한테 뭔가 거래를 하거나 또는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하거나 나름대로 평판을 매기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평판들이 좋으면 다른 사람한테 소개가 일어나고 그러면 저는 비즈니스가 잘 됐겠죠. 근데 저는 이제 좀 짧게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됐지만 어쨌든 저도 그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정직하게 또 투명하게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름 그렇게 나쁜 평판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어떠셨어요? 글 쓰는 사람한테는 생산해내는 콘텐츠가 나는 평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유대인들이 좋은 평판 쌓는 걸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오늘날의 뭐 브랜딩, 이미지 이런 현대 경영학적인 요소들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 원칙에 좋은 평판을 쌓아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네네. 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좋은 평판은 뭘까요? 인류의 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니다. 탈무드 살롱. 좋은 평판은 말 그대로 저는 윈윈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익이 되고 상대방도 이익이 되고 그렇게 하려면 탈무드에도 나와 있듯이 옳은 길이 뭐냐 그랬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웃한테 칭찬받는 또는 존경을 받는 그런 길이겠죠. 네.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공정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피자를 썰 때 공정하게 하려면 네. 피자를 썰은 사람과 네. 그걸 가져가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나누는 사람 이렇게 분리하라고 그러잖아요. 써는 사람이 나누기까지 하면 자기 몫을 크게 하겠죠. 네. 근데 나누는 사람 따로 두면 자기가 최대한 공평하게 하려고 네.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런 그 평판을 쌓기 위해서 제3자의 입장, 제3자의 시각을 늘 이렇게 감안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평판, 그러니까 제3자의 좋은 평판들이 소문이 났을 때 우리 비즈니스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신용 기관들, 제3의 기관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거나 또는 내 비즈니스를 평가하는가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쁜 평가가 오면 교정을 하고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마땅치 않겠어요? 좋은 평가를 받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미국 유통업을 만든 사람들인데 그들이 만든 힘의 원천이 그 평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 처음에 이민 와서 대부분 뭐를 했냐면 처음에는 대구잡이를 했어요. 대구잡이. 그리고 또 하나는 모피, 필라델피아 쪽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모피 장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인디언들이 사는 숲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필라델피아가 된 거. 뉴욕에 들어왔다가 롱아일랜드 위에 조금 올라가면 뉴포트라는 항구가 있는데 그쪽이 이제 제3의 유대인 도시가 되는데 그쪽으로 간 사람들은 대구잡이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거기서 돈을 좀 번 사람들이 행상을 하기 시작해. 행상.
그런데 그 당시 행상은 다른 나라 사람 이민자들은 어떻게 장사를 했냐면 전문 품목을 갖고 다녀요. 내가 이제 직물 장사하면 직물만 갖고 다녀. 가방 속에. 주얼리 장사면은 주얼리만 갖고 다니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수레를 사가지고 수레에다가 전문 품목만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한 서너 가지 품목을 갖고 시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유대인 행상만 오면 좋아해. 네. 왜? 거기는 아낙네들이 좋아하는 뭐 생활용품, 냄비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직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미테이션 주얼리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수요에 더 부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또 다 유대인을 쫓아해. 그러니까 요번에는 유대인들이 아예 트럭에다가 각종 물건을 싣고 이제 지방에 들어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쫓아하니까 유대인은 그때 뭐를 개발하냐면 다이렉트 메일 카탈로그 장사를 시작을 해요. 대신 사람들이 실물을 보는 건 괜찮은데 카탈로그에 있는 사진만 보고 주문하기는 좀 깨름직한데, 그래서 유대인이 정한 원칙이 무조건 환불전택이야. 야, 예. 카탈로그 보고 샀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무조건 다 바꿔주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그 카탈로그 판매 사업이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트럭을 가지고 다니다가 점점 커지니까는 이제 갖고 다니지 않고 아주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드럭스타처럼 여러 가지 상품을 이제 칸막이로 해놓고 결국 팔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 방식을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가격 경쟁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게 디파트먼트 스토어, 백화점. 네. 근데 그 백화점은 뭐가 틀리냐면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가격 경쟁을 하고 어떻게? 품질을 보증해주고 무조건 환불 정책을 통해서 마음에 안 들면은 바꿔주고. 그러니까 품질을 보증해주는 대신에 유대인들끼리 정가제를 도입해, 정찰 가격제를. 그래서 백화점에 가면은 좋은 품질의 거를 정가로 살 수 있다. 뭐 가격을 뭐 속임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로 그들이 이제 백화점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한 식으로 근교의 큰 아울렛몰로 발전하고 오늘날의 온라인 판매에 이르기까지 이 유통업 중심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평판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신뢰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그 유통업이 커올 수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신뢰와 평판 중심의 비즈니스 관행을 만들어 왔을까요? 신뢰를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스스로도 이런 믿음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신앙과 경제 거래는 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돌아가요. 유대인들 너무나 그걸 잘 알죠. 하나님을 처음 믿은 백성이다 보니까 경제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돌아가잖아요. 서로 믿고 외상거래도 할 수 있고 신용거래도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 신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평판을 가져야만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일일이 그 사람이 얼마나 신뢰가 있는지 어떻게 뭐 알아볼 방법은 없잖아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미 구축해 놓은 그 평판을 믿고 거래를 틀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 그래서 신앙과 이 경제 거래, 이것이 유대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핵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랍비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시장에서의 정직함이 곧 믿음의 신실성을 증명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자꾸 이야기 나오지만 뭐 도량형 용기 속이지 마라 그런 거, 그다음에 믿음을 파괴하는 모든 일을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신앙과 이 경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신앙의 가르침이 특히 시장에서 드러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오, 심오하다. 네.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유대인은 그리고 자기에 대한 평판이 무너지면 곧 자기 공동체 전체의 얼굴에 먹칠한다고 생각하니까는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추방당해요. 그리고 고대에는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면 그 유대는 사실은 살아갈 길이 없어. 혼자의 힘으로는. 그러니까는 그러한 신뢰와 평판을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지키는 거죠.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 스스로가 계약의 민족인데 그들은 하나님하고도 계약을 맺은 민족인데 그거 못지않게 인간끼리의 계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계약도 어떤 신앙적인 계약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장사할 적에는 처음에 계약서 쓸 때 잘 써야 돼. 네. 그들은 일단 계약서를 쓰면 그건 꼭 지켜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역 같은 거 할 적에 처음에 계약에 대해서 일을 하면 그게 일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계약서 자체는 그렇게 심각하게 그걸 들여다보지 않아. 아, 이거는 중간에 가다가 뭐 좀 불합리한 게 있으면 고치면 되겠지 하는데 그게 틀린 거야. 유대인은 계약이 끝이야. 네. 그게 처음이자 끝이야. 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계약을 처음이라고 생각을 해. 비즈니스의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은 계약에 대해 철두철미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신용을 중요시 여기냐면 계약을 지키는 건 기본이에요. 네. 서로 이렇게 계약 맺었는데 안 지키면 이거 진짜 큰일이죠. 네. 심지어 말로만 한 구두 약속들도 지켜야 되고요. 어허. 더 나아가면 마음의 결정까지도 지키라고 그래요. 어떤 예냐면 네. 라피 사피라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쉐마를 외우는 시간에 그러니까 장사하는 분이었어요. 라피지만 쉐마를 외우는 시간에 고객들이 와가지고 당나귀를 좀 팔아라. 얼마에 팔으라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그 쉐마를 외우느라고 이게 방해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 시간에는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그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말을 걸어오는데 자기는 쉐마를 외우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답을 안 하니까 이 고객이 너무 싸게 불렀나? 내가 가격을 좀 더 높게 불렀어요. 네. 그랬더니 나중에 이 사람이 쉐마를 마치고 나서 그 처음에 당신이 부른 가격에 팔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뭐냐면 마음속에 굳이 이 사람한테 고객한테 내가 이게 팔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에 그냥 원래 가격으로 팔겠다 이렇게만 했지만 그것조차도 지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옳다 그러다 이게 판정할 건 아니지만 심지어 그건 물론 구두 약속 심지어 마음의 결정까지도 지키라는 거죠.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예,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 야, 탈무드에서는 그냥 계약서 잘 지켜라 이게 아니라 말로 한 거 마음에 있는 것까지 잘 지켜라. 네. 엄청 강조하네요. 네네. 그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카도시 하셈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반대로 계약 안 지키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뭐 구두 약속도 안 지키고 마음에 있는 것도 바꾸고 막 안 지키고 그러면 이게 힐룰 하셈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만든다 이거죠. 그러면 계약을 안 지키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이제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사람들은 유대인만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게 엄청나게 지장을 받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 유대인이 어떤 잘못을 하면 하나님을 욕먹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욕먹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에이전트,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을 대표한다 생각해요. 원래 이제 뭉뚱그려서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행동을 잘못하면 전체 유대인도 욕 얻어먹고 하나님도 욕 얻어먹으니까 얼마나 행동에 조심하겠냐 이 말이죠. 단순하게 계약을 잘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넓게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요. 네. 유대인들은 이렇게 신뢰를 중시하는 게 그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거 물어본다는 거 아니야. 너 정직하게 장사했냐? 예. 그런데 그건 장사꾼한테만 물어보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학자로 살다 죽어도 너 정직하게 장사했냐? 그건 무슨 얘기냐면 꼭 장사꾼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뭐 학자였든 뭐 법률가였든 의사였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신뢰를 지켰느냐, 그 사람을 정직한 마음으로 대했느냐, 이거를 인간 사회의 모든 일이 거래라는 거죠. 네. 그럼요. 모든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의 사장님이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수없이 많은 고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직장 다니면서 비즈니스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고객 한 명일 뿐이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내 고객일 뿐이죠. 뭐 자영업을 한다면 커피숍을 한다면 수없이 많은 고객들이 나한테 돈을 주는 거니까 그분들이 나의 사장님들인 거고 누군가로부터 돈을 얻으려면 그 돈 준 사람한테 신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넓게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해당에서만 머무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그게 실제 삶에서 적용돼서 하나님이 더 높이 그 이름이 높여지고 하는 그 모습이 유대인들이 가장 영광을 드리는 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대와 중세는 사실은 이 몸에 귀중품이나 돈을 갖고 다니면은 이 강도들한테 다 뜯겼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렇게 길이 잘 발달된 것도 아니고 이 강 건너고 뭐 숲 건너고 산 넘고 뭐 이래야 되는 지형인뿐만 아니라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잘 못 살았어. 다 배고플 때야. 그러니까는 사방에 도적대와 강도대들이 있었을 뿐이 없어요. 뭐 그러한 사회에서 상업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 물류나 돈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이 안 되잖아. 그런데 유대인만큼은 몸의 귀중품을 갖지 않아도 종이에다가 그 약속 어음을 하나 써주면 그게 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뢰야. 그러한 어음의 발달 때문에 사실은 상업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먼 거리를 장사하러 가는데 유대인은 털어봐야 돈이 안 나와. 종이 쪼가리만 나와. 네. 그러니까는 수중에 금괴나 은괴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만 해도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게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어음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상업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거는 완전히 신뢰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도 양쪽 디아스포라를 탈무드라는 국제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관계나 평판을 깨트릴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끼리는. 그리고 유대인들 덕분에 이런 금융 시스템을 활용한 다른 상인들도 같이 그 비즈니스에 동참을 하게 됨으로써 중세의 상업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옛날에는 돈 되는 사업은 최왕이 독점했어요. 근데 그걸 전매되더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돈 되는 상품은 우선 철이야. 철은 무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적국이나 오랑캐 손에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건 왕이 독점적으로 이 분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소금이에요. 우리가 소금이 쉽게 아무 데서나 바닷가에서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소금이 옛날에는 굉장히 귀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먼 길 갈 적에는 중간에 이제 강도들이 많기 때문에 수백 수천 명의 상인들이 같이 움직였어요. 소금을 가지고. 그리고 소금이 어느 정도 귀했냐면 산지에서 시장까지 소금을 운반할 때 사실은 운반비가 그 한 75% 들어요.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면 지나가면서 이 영주들 보호해주는 영재들한테 통행세를 꽤 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먼 길을 가면 갈수록 소금값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이걸 왕이 독점하면서 굉장히 큰 폭리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사실은 중국을 통일한 것도 이 두 개를 전매제도를 하면서 여기서 큰 돈을 가지고 군비나 도로를 깐다거나 군비 확장에 쓰므로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과정에서 그러한 소금을 가지고 최초로 무역을 시작한 게 사실은 옛날 페니키아예요. 그래서 페니키아가 그 지중해 먼 거리 교육을 제일 먼저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이 사해 호수로 인해서 소금이 나는 지역이야. 그래서 거기서 예리고라는 도시가 인류 최초로 탄생을 합니다. 그게 거의 1만 전의 일이고, 그리고 그 소금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그 장사를 하면서 사실은 큰 부를 이루어서 옛날에 그 이스라엘 왕국은 지금 가나안의 이스라엘 지역보다 한 5배 정도는 컸어요. 그리고 이러한 소금이라거나 그 화폐, 옛날에는 화폐 발행도 이게 왕의 독점 사업이에요. 그런데 민간인으로서 최초로 화폐를 발행한 게 유대인들이야. 그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예전에는 성전에 다른 나라의 왕의 모습이 찍혀 있는 금화나 은화는 우상을
게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성전에 오면은 그 돈을 유대인들이 만든 돈하고 바꿔야 돼. 그래서 왕이 아니면서 민간 사이드에서 그 은화나 금화를 처음으로 만든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화폐 발권이 얼마나 큰 이익을 갖다 주는지 그걸 잘 아는 민족이에요. 그 후 우리 현대사에서도 보지만 화폐 발권은 그 유대인들 손에 넘어갑니다.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평판의 힘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조금 속여가지고 나라를 거덜낸 왕이 있어요. 그게 네로 황제인데 네. 네로 황제는 이제 세금을 거둔 거 가지고 나라의 재정을 써야 되는데 재정이 모자라니까는 이 양반이 장꾀를 써. 네. 어떤 장꾀를 썼냐면 은화를 찍어내는데 이제 100개 찍어낼 수 있는 은 함량에다가 몰래 구리 2%를 섞어. 네. 그래서 102개를 찍어내는 거야.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눈치를 못 채지. 그리고 이거를 유통시킴으로써 은하 2개만큼 이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거죠. 재정을 충당하는 거예요. 그 후대의 황제가 보니까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이 사람들이 조금씩 더 섞는 거야. 네. 그래서 102개가 될 게 뭐 105개가 되고 110개가 되고 네. 나중에는 네. 구리를 너무 많이 섞어서 은하라고 내주는데 네. 이게 누리끼리란 동전이야. 네. 그 동전을 주면서 이게 은전이라고 국민들한테 강요를 하는 거야. 그리고 지네들이 세금 거둘 적에는 그 은전을 받지 않아요. 아이고. 세금은 네. 은계로 가져오라고 그래. 아이고. 괴로.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그 은전을 은전이라고 믿겠어요? 그러니까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 돈은 통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됐느냐? 통화가 화폐 구실을 못하고 이게 교환의 매개체로 쓰이지 못하니까는 물물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는 통화의 신뢰가 깨지면 무서운 게 그 통화를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물물 교환이 시작되는데 도시민끼리는 아무리 서로 물물 교환을 해봐야 식량이 생기지 않아. 그래서 도시민들이 결국 도시에 살지 못하고 다 로마를 떠나요. 네.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가. 근데 시골로 간다고 해서 자기 땅이 있나? 그러니까는 영주의 장원에 들어가서 이제 몸을 의탁합니다. 그래서 영주의 땅을 조금 빌려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 대한 지대를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지대만 바치는 게 아니라 대신 영주의 농장을 일주일에 한 2일 정도는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땅이 없이 영주한테 의탁하다 보니까는 농민이 아닌 그 당시에 농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농민과 노예의 중간 정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결국 네로 황제가 그 정말 쬐끔 속였지. 네. 쬐끔 속였지만 그 쬐끔 속인 게 네. 로마 제국을 그 붕괴시키고 거기서 고대가 끝나고 이제 중세가 시작되는데 중세는 도시에 찬란했던 문명과 문화와 모든 시스템이 깨진 상태예요. 중세를 암흑의 중세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간 찬란했던 그리스 로마 문화 자체가 다 깨져서 어둠 속에 갇혀있다 그러고 해서 암흑의 중세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사태의 시발이 네로 황제가 쬐끔 속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신뢰의 붕괴가 결국 로마 제국을 파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고대 자체를 문을 닫게 하고 천년간 그 암흑의 중세의 그 시발점이 서구인들이 됐죠. 갇혀 살았다. 그 네로 황제 이야기에서 평판이라는 게 처음에는 잘 안 무너지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이제 확 그냥 모든 존재가 흔들리는 정도로 망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네. 평판에 조심하자.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이렇게 각종 조직 생활을 하고 또 비즈니스도 하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뭔가 유대인들의 그 평판을 중시하던 정신에서 뭔가 배워오고 싶은데 탈무드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나요? 탈무드에는 아까 뭐 우리 교수님이 잠깐 언급한 것도 있는데요. 하늘의 대심판장에서 누구나 받게 되는 첫 번째 질문이 비즈니스 거래에서 정직하게 했느냐 그건데요. 그 부분은 유대인들 제가 번역한 책 첫 번째 첫 페이지에 나와요. 네. 그만큼 비즈니스에서의 거래가 정직하게 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영어로는 honesty, 뭐 정직하게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더 차원 높은 수준의 integrity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integrity는 우리말의 성실 뭐 이렇게 번역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로는 integrity가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익이 된다면 옳지 않은 것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옳은 것은 아무리 손해가 나도 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도 아무리 이익이 돼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인테그리티의 진짜 뜻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일을 잘한다, 뭐 부지런하다, 성실하다를 넘어서 이 사람이 옳은 일을 하느냐, 옳지 않은 일을 하느냐, 그건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뭐 옳지 않은 일을 너무 부지런히 일하면은 그것도 나쁜 일이잖아요. 근데 네.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그다음에 또 정직하기까지 하면 정말 끝내주죠. 이런 사람들은 평판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직은 단순히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사심없이 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는 인테그리티도 포함된다 보시면 되고요.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이거는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직한 거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신뢰를 보낼 것이고 이로써 토라의 가르침을 행한 것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랍비가 한 얘기예요? 이건 랍비가 한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truth, 진리 또는 진실 이거예요. 네. 자기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나의 어떤 음흉한 속셈을 품고 상대방을 대하지 않는 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상업거래를 통해서 이런 정직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상업거래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이익이 달려 있잖아요.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쉽게 유혹받아요. 조금만 속이면 돈을 왕창 법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고깃집에 가서 고기 200g에 1인분이라 돼 있는데 실제로 200g인지를 체크해가면서 몰래 저울에 달아가지고 네네. 어떤 식당에서는 200g 더 주는 데도 있지만 보통 덜 주더라고요. 그렇죠. 10g씩. 그러면 10g이면 거의 표시 안 납니다. 네. 거의 똑같은 크기예요. 그러다 보니 10g씩만 이렇게 속여 팔다 보면 나중에 쌓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비즈니스에서 정말 조금만 속이면 돈을 왕창 벌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유혹이 많은 비즈니스 거래에서 정직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에서 정직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뒷받침돼야 된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피르키 아보트에 보면 너를 지켜보는 눈이 있고 네 말을 듣는 귀가 있고 너의 모든 행실을 기록하는 책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고객과의 어떤 거래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고객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몰라. 근데 나는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문가가 비전문가를 속이는 정말 쉽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고객이 모른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네가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걸로 활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어서 그 고객은 속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각 장애인 앞에 장애물을 놓아두지 마라. 이거는 이제 그 레이기에 있는 말씀인데 시각 장애인은 고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모른다는 것을 통해서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라. 또 하나는 사원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공평히 대하고 그 사람들한테 월급 같은 것을 제때제때 지급하라는 거죠. 예, 그리고 고객들한테는 항상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치 고객의 입장에서 뭐가 필요한지 고객의 니즈라든가 필요성, 결핍 이런 것을 해결해 주려고 했어야지 내가 막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하게 되면 평판을 많이 얻게 되면 비즈니스 잘 돼요. 사람들이 레퍼런스도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단골 고객 늘어나면 당연히 돈을 벌겠죠. 그러면 이 돈 나눠 써라 이거죠. 네. 사회에 환원하라. 비즈니스 자체로도 큰 기업을 일금으로써 사회에 엄청난 큰 일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번 돈을 다시 또 고객들을 위해서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면 이게 선순환이 돼서 더욱 평판이 좋아져요. 네. 그럴수록 이제 비즈니스는 더 잘 되고 그만큼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사회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장, 센터가 되죠. 피르케 아보트 4장 17절에 보면 세상에는 3개의 면류관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토라의 면류관, 두 번째는 제사장의 면류관, 세 번째는 왕의 면류관인데 3개의 면류관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라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고, 왕의 면류관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게 3가지가 매우 중요한 면류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성의 면류관이 이 모든 면류관의 가치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낫다는 거죠. 피르케 아보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 입장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관계를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열매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보고 유대인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민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들도 존경을 받게 되겠죠. 그게 드러나는 것이 명성의 면류관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피르케 아보트는 명성의 면류관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런 평판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마디로 이 피르케 아보트가 표현해 주고 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탈무드에 관련된 구절이 되게 많네요. 그럼요. 예. 요즘에 여러 가지 조직 생활을 하면서 계속 옮겨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평판이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를 옮길 때도 전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막 레퍼런스 체크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교수님 예전에 직장 생활하실 때 그런 거 많이 겪으셨죠? 네, 코트라는 조직은 그 해외 무역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120개 이상이 되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게 로테이션 근무하기 때문에 같은 직원인데도 한 30년 근무했는데도 얼굴을 서로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국내의 조직에 그렇게 흩어져 있으니까는 그 멀리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평판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라고 착각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건 현대 그 인터넷 사회에서도 사실은 같은 의미일 텐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극명하게 그 경영층들이 그 직원들의 어떤 평판을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해외 발령 받을 때하고 해외에서 그 귀임할 적에 인사팀에다가 서로 달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로 받지 않으려는 사람이 존재해요. 네. 그게 하여튼 귀신처럼 알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외국에서 한 4년 만에 귀국하는데도 달라는 사람은 각 부서에서 다 달라고 그래, 그 사람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달래는 부서가 하나도 없어. 네. 그럼 인사팀의 고민은 달래는 사람한테 그 인기 없는 사람을 껴서 팔아. 세트로. 그러면 패키지 딜러. 네. 벌써 위에서 그 경영층이 볼 적에는 그때 이미 다 판가름이 나. 네. 이 친구의 평판은 이렇구나. 그러니까 뭐 다면 평가나 이런 여러 거 보기 전에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평판이라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게 서로 잘 모를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다는. 이게 비단 뭐 코트라만 그러겠습니까? 사실은 큰 조직에서도 이게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사업하는 리더들, 창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평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 모아야 되고 투자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탈무드의 좋은 이 평판 정신을 살려서 리더가 좋은 평판을 계속 갖고 가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조직체 리더는 두 가지를 써야 되는데, 하나는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어요. 네. 그거는 꾸준히 자기 개발과 자기 노력과 그 공부로 쌓여가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인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관리자를 평가를 할 적에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 하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인품이 어느 정도냐. 결국은 리더십은 인품에서 나와요. 그래서 조직에서 승진이 있다거나 어떠한 그 관리자들을 평판할 적에 다른 사람이 물을 적에 거기 김 과장은 어때? 그러면 보통 대답이 한 3가지가 나오는데, 네. 그 친구 사람은 좋은데 점점점. 이런 얘기는 인성은 괜찮은데 능력이 좀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친구 일은 잘하는데 점점점. 이거는 뭐냐면 능력은 있는데
그래서 인품에서는 뭐라고 하기가 좀 그렇다는 놈이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만족시켜줬을 적에 그 사람이 이제 주목받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능력도 있고 인품도 갖췄어. 결국 우리가 조직체 생활을 10년 해나간다고 해도 나중에 빛을 보는 거는 이 두 기둥을 확실히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하느냐 여부입니다. 사람의 인성에 여러 가지 덕목이 있잖아요. 그 중에 나는 이런 거를 가진 사람으로 좀 평판을 얻고 싶어 이러면서 그걸 키워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있겠죠. 그건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도 이런 독서와 사유와 토론을 통해서 키워가듯이 인성이라는 것도 어렸을 적에 크게 잡히는 많은 경향이 있지만 스스로를 자기 객관화하면서 자기 반성과 더불어서 많은 인성의 요소들이 있을 테지만 자기가 부족한 인성 그거를 가꾸겠다는 의지가 있고 자기 스스로와의 약속을 깨트리지 않고 마치 지식 축적을 위해서 자기가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그 인성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려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살펴보면 토라라는 이 컨텐츠가 매우 중요한데요. 인성을 조금 더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해드리면 옳은 생각, 바른 행동 이렇게 예.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이런 기준을 알면 거기에 맞춰서 분별이 생기거든요. 또 하나는 째다까 이야기하는데 째다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의 할례라고 하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행동을 하게 하는 기본적인 그 동기들이 뭐냐면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하고 같이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하고 뭐 동업했다 그러면 손해만 나고 털리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사람하고 행동하면 뭔가 이익이 되고 서로 이익을 나눠 먹을 수 있고 윈윈 관계가 되면 왜 안 하겠어요. 마음의 할례라는 게 곧 그 인성을 다듬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어떤 욕심을 계속해서 째다까를 함으로써 자선 기부를 함으로써 그런 마음들을 불러주는 거죠.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훈련을 계속하면 이런 것들이 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2의 천성을 만들어주는 거죠. 째다까 자체가 이제 습관으로 바뀌니까 습관은 제2 천성이고 그런 것이 쌓이면 인격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런 인격이 가진 사람은 인생이 바뀌니까 결국은 토라의 말씀을 가장 기초적으로 실천하는 게 기부, 자선 이런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인생이 좋아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컨텐츠나 이런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면요 참 쉽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참 쉽지는 않죠.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유대교 신앙도 아니고 뭐 성경 안 읽는 사람한테는 그냥 째다까를 강조합니다. 네. 째다까 하시면 인성 좋아져요.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도 지켜보는 자녀들이라든가 지켜보는 이웃들이 당신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도모하시라. 그게 평판이 좋아지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어떤 선생님이 째다까 제 강의를 듣고 그 내용을 아이들한테 수업 과외 시간에 째다까 교육을 시킬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엄청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째다까라는 과목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학교에서 아이들이 늘 기부하고 자선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는 수업 할 수 있다면 저는 이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확산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분이 책을 썼더라고요. 그걸 한 3, 4년 한 걸 내용물을 모아가지고 저도 실천하기 어려운데 강의를 듣고 마음에 와닿았고 자기가 이제 학생들한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 해를 연구를 해서 돈에 관련된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기부한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옳다구나 좋다 좋은 교육이다 하지 않거든요. 말로는 자선 기부 이거 너무 쉬운데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얼마를 어디에 줄 것인가 이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학부형을 설득하고 아이들을 설득하고 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도 설득하는 게 그게 쉽지 않대요. 조금이라도 돈에 연루되면 사람들이 일단 싫어해요. 네. 복잡한 문제 생길까봐. 그러니까 물론 이제 큰 돈은 하진 않아요. 뭐 네. 1년에 해봐야 많이 하는 아이들이 2, 3만 원 정도 하는데. 네. 그런 작은 돈들이 모여서 노숙자들 돌보는 그런 사역에 가서 돈도 기부하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또 같이 봉사도 하고 할 때 인성이 달라진다. 아이들이 나중에 기록하는 걸 보면 자기는 처음에 하기 싫었대. 내 돈 아깝게 왜 그걸 하냐고. 그런데 나중에 하고 나니까 괜히 이렇게 기쁘고 좋더라. 그런 이제 소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좋은 생각이 좋은 습관으로 연결되는 그런 체각화 정신 탈무드의 가르침이 사실은 조로아스터의 그 교리하고 이게 굉장히 연관관계가 깊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 같은데 조로아스터의 교리는 단적으로 얘기해서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 좋은 말을 만들어내고 좋은 말이 좋은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조로아스터의 기본
골격인데 그 바빌론 유수기에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해방하고 하면서 그러한 조로아스트의 교리가 그 유대교의 교리하고 만나가지고 그때 더 이게 공고화된 게 아닌가. 네. 탈무드의 좋은 평판 정신을 살려서 학생들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리더들도 말씀 들었는데, 평범한 회사원이나 일반인,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새 조직체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그러냐면 입사 시험을 볼 적에 옛날에는 대부분 필기 시험하고 인성 검사로 골랐어요. 네. 그럼 필기 시험에서 한 110% 정도 합격을 시킨 다음에 면접에서 정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한 10% 정도만 아웃시켰어요. 면접이 네. 요식행위였죠. 네. 그리고 이제 인성검사. 그런데 요새는 틀려졌어요. 요새는 필기시험에서 한 3배수 정도를 뽑아. 그러니까 한 300% 정도를 뽑아서 몇 차례에 거쳐서 면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실무자 면접, 임원 면접, 뭐 집단 토론 면접 뭐 해가지고 거기다 맥주 면접에 이 사람 본성이 튀어나올 때까지 1박 2일, 압박하는 1박 예. 2일 면접.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자기소개서도 써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추천서도 받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든요. 네.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기존의 어떤 스펙과 점수로서 대충 결정되던 걸 이제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 사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이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견해나 그 사람의 어떤 평판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요새 기업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게 자기 표현이에요. 네. 즉 자기의 견해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서 경영층이 딱 만나가지고 요새 자네가 하고 있는 일 그거는 앞으로 어때? 라고 딱 물었을 적에 정말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3분 내에 정확하게 임팩트 있게 자기 의견을 전달을 해야 돼.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말하기지만 이거는 사실은 글쓰기예요. 옛날에는 자기의 의견을 나타낼 때에는 파워포인트로 무게 꾸며가지고 그 장시간 표현을 하고 했었는데 요새는 장시간의 표현이나 이런 거를 원하지 않고 A4지 반장 정도의 아무리 길어도 한 장을 넘기지 않고 자기의 견해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거는 한마디로 글을 압축적으로 담아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직급이 높을수록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게 최근의 변화 중에 하나고 그리고 조직에서 간부 회의를 할 때 보면은 경영층에서는 생각보다 그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꾸준히 독서를 하고 사유를 하고 토론을 했던 사람은 날이 갈수록 그 깊이가 틀려지면서 그 사람이 잡아내는 어떤 인사이트나 이 본질을 끄집어내는 힘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커져요. 중요한 사안을 토론할 때 보면 그거를 본질적으로 접근하고 어떤 통찰을 보이는지 여부는 같이 쭉 회의하면서 토론해 보면 처음에 신입사원 같이 들어갈 때는 모르는데 또 그 사람의 리더십은 그 사람의 인품에서 나와요. 네. 즉 평판이 인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는 하위 직급 때는 일을 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관리자가 될수록 그 사람의 인성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미 평판으로 경영층이 알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위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관리자들을 평가합니다. 제가 아는 그 글로벌 기업에서 다니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듀폰에서 네, 다니는 윤경로 원장님. 예, 윤경로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CEO가 주재하는 그런 회의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반대 의견을 많이 내더래요. 질문도 이제 좀 날카롭게 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듀폰의 회장이 이렇게 시켰대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악의 변호인이라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질문에 답하려고 땀을 뻘뻘 흘리고 반대 의견 나오니까 반박하기 위해서 또 이제 막 머리를 쓰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조직이 이렇게 뭐랄까 긴장감이 돈다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잘못 대응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평판이 깎이는 거죠. 근데 잘 대응하는 사람들 평판이 좋아져서 이제 높은 직급으로 가고 뭐 이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 그룹이 그렇지 않을까. 듀퐁도 유대인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기업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걸 아주 좋은 문화라고 본대요. 그래서 질문 안 하는 사람은 듣기만 하고 수용하는 사람들은 높은 직급에 못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질문과 평판이 또 막 연동이 돼 있는 예, 예. 그래서 이제 질문에 충분히 답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아주 창의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어떤 질문이냐에 따라서 답하는 퀄리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높은 직급으로 올려준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1인 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그때 평판 잘 관리해야 된다. 지금 현대사회는 사실은 일자리보다 일거리가 더 중요한 사회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었을 때는 일자리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수명도 늘어가고 정년퇴직을 했더라도 제2,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돼. 근데 그때는 일자리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거리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거리라는 게 하루아침에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로 우뚝 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현직에서 일하면서 자기 적성에 맞고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거를 스스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도 그걸 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제2의 인생을 걸을 수 있는 일거리를 스스로 찾아내야 돼. 그건 다시 얘기해서 이게 프리랜서이자 이게 1인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코로나19가 사실은 판을 많이 바꾸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예요. 옛날에는 정규직으로 이 회사를 꽉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비정규직이라는 것도 나왔지만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에서 원격 근무를 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더라라는 걸 경험한 기업들은 이제는 굳이 정규직으로 채우려고 들지 않을 겁니다. 어떤 프로젝트 있을 때마다 그 팀을 짜는데 거기는 핵심 기획인원 정규직은 한두 사람만 있으면 돼. 그리고 프로젝트별로 그때그때 필요한 프리랜서나 1인 기업들과 같이 팀을 이루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거리가 있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고 거기서 자기 평판을 잘 쌓으면은 이게 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제 친구는 회계사인데 참 일이 많아요. 회사에 다니다가 더 이상 직장 밥 먹기 싫다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참 인성이 좋아서 같이 일하자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굳이 영업 안 해도 그 프로젝트별로 일하면서 또 실력이 있으니까 또 같이 하자는 사람도 있고 그랬고. 평판의 힘. 네, 그렇죠. 평판의 힘이 있으니까 일이 끊이질 않고요. 그걸로 해도 고소도가 올리더라고요. 그 친구를 보면서 참 인성이라는 게 같이 일할 때 굉장히 필요하구나. 물론 실력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먼저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네, 오늘은 좋은 평판을 쌓으라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다양한 직장인이나 사업가나 프리랜서들이 자기 상황에서 어떻게 좋은 평판을 쌓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 구독, 댓글로 마음 표현해 주시면 다음 편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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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의 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시다. 탈무드 살롱.